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를 듣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인문극장이니까 소설쯤이 하나쯤 떠올라야 되잖아요.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으면 무슨 소설쯤이 떠오를까요? 최인호 소설 같은 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연극도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영 선생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나 이창동 선생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어서 저도 이제 아파트는 한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연극 형식 같은 걸 취했습니다. 프롤로그가 하나 있고 7막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전체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아파트라는 것도 사실은 연극 제목에서 패러디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한 연극이죠. 그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아파트가 한국이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 끝에 여러 작가들의 소설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중에 박민규 작가의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편을 우선 아주 가볍게 보시면 이 소설은 굿바이 채플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굿바이 채플린은 아마도 여기에 오신 청년들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남녀 둘이 만나서 주로 이제 행사 알바 같은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가면 라이더 옷을 입고 행사장을 돌아다니고 여성은 무슨 점포가 오픈할 때마다 비키니 수영복으로 입고 이제 그 점포에 그 개점식 같은 거에 춤을 추러 다니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남녀 중에 남자 친구의 이름이 동민인데요. 여자친구는 소설 속의 인물 이름이 미려이고 이 동민이가 갖고 있는 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꿈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아직은 큰 꿈을 못 이뤄서 미려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데 원룸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접살림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할 거다. 이게 예를 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청년들이 마음속에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스스로 나의 집 혹은 나의 거주 공간 이렇게 만든다면 마련한다면 적어도 아파트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품은 욕망 같은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청년들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지하게 처지가 어려운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아파트는 역시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의 대상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박민규의 소설 중에 누런강 배 한 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박민규 작가는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대중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도 유명하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안경을 매우 특이한 걸 쓰고 다니시기도 하고 한때는 명동에 무슨 가면을 쓰고 걸어 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노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을 다룬 소설. 그게 바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누런강 배 한 척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나이 드신 분이 정년 퇴임을 한 다음 자기의 아들이 혼인을 맡게 돼서 자기가 28년 동안인가 다녔던 직장에서 얻은 퇴직금 거의 모두를 아들의 집 마련을 위해서 애써줍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각은 당신이 젊었을 때의 생각대로 집이 없다는 것은 출발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큰 맘 먹고 아들에게 연립주택을 사주기로 맘먹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한 말이 그겁니다.
연립은 사주셔도 집만 된다. 내가 알아서 아파트 살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이게 이제 이 어른이 받은 비수 같은 자식의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아둔한 자기 아들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가 아마도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 한켠에도 이미 아파트가 있고, 그죠? 직접 혼사를 맞이하게 되는 청년들에게도 역시 아파트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소설은 역시 박민규의 비치보이스라는 소설입니다. 비치보이스는 이런 소설이죠.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 처음 강남이 만들어질 때 최초 입주한 7명의 부모들 사이의 자식들이 계속 성장을 그 동네에서 하는 거죠. 소위 아예 강남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강남의 아파트에서만 사신 분 같은 경우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최초의 22평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했죠.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환경이 우리들 모두에게 모든 걸 같이 하도록 하죠.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금요일 저녁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천막이 하나 들어서고 특별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보쌈 같은 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아파트의 한 40%는 보쌈을 먹는 거죠. 전부. 그래서 예를 들면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는 닮은 방들이라는 소설 속에 커튼도 똑같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아파트의 삶이라는 게 나 스스로 주체적 개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닮아가거나 쫓아가거나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게 삶이다. 그래서 옆집에서 박완서의 소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옆집 부인이 고향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집 좀 봐달라고 그러고 떠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남편의 파자마가 자기 남편의 파자마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게 뭐 소설 속에 그렇게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지 않으라는 법 없이 대부분 남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 비치보이스에서는 그래서 이들이 성장해서 군대를 같이 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동반 입대라고 합니다. 그죠? 쌍둥이 형제가 같은 날 입대하고 같은 부대에 배치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방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반 입대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강릉 해변에 가서 놀다 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치보이스입니다. 비치에 간 소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친구들 사이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22평 친구들이다. 이것보다 자기네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것은 당연히 뭐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뭐죠? 경제적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22평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딱 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제일 재밌는 게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 써 있는 소설의 첫 대목처럼 어려서 어떤 아이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더니 그 집은 화장실 물이 쏴 하고 내려가더라. 근데 우리 집은 영 이상하게 좀 촌스럽거나 또는 처져 보이는 소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게 있구나. 여기에 이미 초등학생쯤 돼서 벌써 우리 사회의 자본이 만들어낸 경제적 계층이라고 하는 걸 딱 구분하지요.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제일 편안해 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비슷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이 칭하가 많이 지면 상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2평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아파트의 평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분 모두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제 하나 더 보태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거니? 이게 중요하죠. 어디냐? 그럼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쯤에 있으면
막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돈으로. 그리고 강북의 어떤 후미진 구석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찌질해 보이는 이런 거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이고요. 때로는 혹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사회학자 전상인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파트의 미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줄 거놓은 아주 중요한 센텐스가 하나 있죠. 한국은 평등사회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문입니다. 여기에 평은 아파트의 평수, 등은 자녀의 학급 석차. 이 두 가지에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혹은 이상한 믿음이 생겨서 좋은 대학에 가서 손톱 밑에 때 덜 들어가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집은 어느 정도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는 아주 세속적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22평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이다 라고 공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파트는 한국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박민규의 소설입니다. 저 한자가 워드나 HWP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용자 4개가 좌우로 2개씩 위아래로 2개씩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꼬마들이 잘못하면 이 글자를 100번을 써라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거죠. 이 의미는 여러분에게 아마 강의하실 것 같은데 옥편 찾기도 어렵고 막 그래서 제가 한참 헤맸는데 박혜천 선생이 나한테 여러분 강의 맡게 돼 있죠? 박혜천 선생이 전화해갖고 선생님 그 글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말 많을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은 말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중에 왜 용이 4마리인가? 이게 예를 들면 약간의 판타지 소설인데요. 지상에서 이 돌을 터득하고 얼마 있으면 지상을 떠나는 무림의 고수 4명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 4명이 나와서 맨 끄트머리 소설에 이렇게 써 있죠. 대의가 있다면 32평 아파트고 기계를 품은 나무라면 50평 정도다. 50평 정도. 이게 한국사. 그러니까 한반도를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림 고수가.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게 될 내려다볼 한반도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중에 기계는 50평이고 대의는 32평이다. 그리고 맨 머리를 탁 치죠.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아파트의 평수와 돈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자녀의 학급 석차와 나의 아파트의 평수. 우리는 22평 친구라는 것.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자식에게 집을 사줄 때 연립주택은 싫어요 라는 것. 그다음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이 앞으로 내가 신혼은 당근 아파트에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단면들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아파트로 설명이 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얘기가 이제 1막을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입니다. 1막부터는 이제 짧게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파트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건축 유형도 아니고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가타카나를 써놨습니다. 이 가타카나를 써놓은 걸 보면 여기 보면 아파트먼트 하우스, 아파트멘트, 아파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먼트 하우스라고 불렀다가 하우스를 떼버리고 아파트먼트로 했다가 이것도 길다 떼버리고 아파트라고 쓴 게 이미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은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줄여 부르게 된 건 1958년 종합아파트 이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이미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다 가타카나로 써서 아파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선어로 발행한 신문에서도 아파트라고 썼습니다. 아파 다음에 찍 해서 장음 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에 일본이 처음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용어를 한반도에 전래시킵니다. 그때 아파트는 대부분 그들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다음 당시 한반도의 수도 서울이었던 곳은 원래는 한성부였고요. 일제가 1914년에 부제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에는 부라고 하는 것을 붙여죠. 그래서 경성부로 바뀌고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경성입니다. 그 경성 일대, 경성은 나름 동아시아에서 무제한제과 상업행위가 활발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됐죠. 도시화가 진전됐다는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처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기거하는가. 그랬을 때 경성에 적당한 거처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타지에서 서울로 진입한 분들, 그중에 홀홀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온 경우, 우리가 혼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서울로 오게 되는 경우, 혹은 혼자 대구나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사회적 인구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1920년대의 경성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신 것 중에 밀정쯤 보면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왔던 TV 드라마 뭐 있죠? 김태리가 나와서 총 쏘고 막 활극하는 거예요. 네, 미스터 선샤인. 거기에 이제 조선호텔이 폭파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경성, 전차도 다녔고 뭐 이랬잖아요. 그때 그 정도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리시면 그때 사회적으로 서울에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근대적 지식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대학생이 있었죠.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그래서 대학생들.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국문학사 이런 걸 공부하면 개벽, 삼천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막 이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소설가와 시인들이 등장하죠. 이상, 박태원, 뭐 하웅 이런 사람들. 그때는 다 뭐예요? 그게 근대적 직업인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기자, 대학생. 이런 경우의 삶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홀홀단신으로 경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새끼 밥은 어떻게 해먹나? 잠은 어떻게 자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지하게 빠르게 눈치채고 만들어진 임대주택 사업, 그 사업자가 만든 새로운 도시건축 유형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던 것처럼 이때 아파트란 기본적으로 상업가로에 면해야 됩니다. 상업가로에 면한다. 그러니까 상업가로에 면한다는 것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종로 한복판에, 그죠? 지금 YMCA 있잖아요. YMCA 건물처럼 길거리에 그냥 주택이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일본이 생각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한반도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 하우스는 대부분 흔히 만들어진 게 언제쯤이 일본에서 아파트를 처음으로 잡았을까? 당연하게도 일본에서 아파트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를 두루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23년 이후에는 특별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진 것으로 좁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근에 영화 박열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거나 보신 적 있죠? 박열이 등장하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죠. 즉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다고 하는, 즉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의 경험 때문에 목구조로 지어진 집은 쉽게 불에 타고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돼서
그 이후 1924년 이후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물들을 주로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가로에 직접 면해야 되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상업가로에 면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쉽죠. 그게 1920년대 일제가 강점했던 한반도에 들어왔던 기본적인 아파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 조선인들은 이게 당시 신문에 등장하는 조선인들을 위한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길게 연립주택처럼 되어 있고 각각이 칸을 나눠서 여러 세대가 쓰는 집이었습니다. 흔히 한자어로 긴 장자에 집 옥자를 써서 장옥이라고 쓰고 일본말로 읽을 때 나가야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대부분 목구조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번화한 상업지역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는 조선 빈민들을 위한 총독부의 사회사업으로 이런 긴 집 이런 것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야라는 말은 사실은 1920년대에 일본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개화를 거친 또는 자주적 근대화를 거친 일본의 입장에서 나가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축들의 우리, 그래서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1920년대 초에 일본인을 위해 지은 경성의 집은 보통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주택은 일본 사람들을 위한 것, 조선인을 위한 것은 나가야, 공동장옥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심 상업지역과 변두리 주거지역의 극명한 집의 차이 같은 거죠. 도심에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하얀 건물들이 들어오고 외곽은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요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경에 가시면 명품 샵들이 쫙 들어있는 오모테산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모테산도가 바로 요 두 개쯤 뒤어진 뒤를 실내에 층층이 돌아가면서 쇼핑하도록 만든 아주 드라마틱한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의 작품이고 그 끄트머리 조금을 보존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준공된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926년 9월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당시의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즉 길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보하는 길에 직접 면해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층은 대부분 도시를 다니는 오가는 분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점포 같은 걸 둡니다. 그리고 2층부터 집을 두게 되죠. 그 집이 급작스러운 도시화로 인해서 새로이 도시에 진입한 전문 직업인들, 대부분 여학생, 남학생, 기자, 작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 밥 세 끼를 해 먹을까요? 사 먹을까요? 대부분 사 먹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들에도 1층에 뭐가 있었겠어요? 식당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라고 쓰기도 하고 식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식당은 그냥 우리들이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 식당입니다. 그럼 2층에는 이제 기거 살림을 하는 2층에는 각 방에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 화장실을 뒀겠죠. 밥은 당연히 1층에서 사 먹는 것이 전제되었으니 2층 붙어 있는 각 유니트에는 부엌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크기는 2층 붙어 있는 각 방의 크기는 무지하게 다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임대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세를 들면 되잖아요. 그럼 일제강점기의 바닥 면적은 뭘로 계산하나요? 다다미의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다미 2개부터 6개 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게 윤동주가 쓴 시 중에, 윤동주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죠. 거기에 한 센텐스가 뭐예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범위가 다담이 6개짜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설하시는데요. 저는 거꾸로 동경에 유학한 윤동주가 임대해서 들었던 집이 6첩짜리다. 다담이 6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아파트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닥 면적의 크기는 지금처럼 제곱미터를 쓰거나 평을 쓰지 않고 다다미의 숫자로 썼었죠. 그러니까 다다미가 2장짜리부터 6장 반짜리까지 무지하게 다채롭죠. 이 다양한 것은 다 뭐예요? 임대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파트이고 거기에 가장 일본에서 먼저 지어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드라마틱한 건물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당시 1930년대 가까이 되면 건축계의 잡지가 하나 나옵니다. 전문 잡지가 번역하면 조선과 건축이고요. 그냥 옛날 한자어를 그냥 일본식으로 읽으면 조센토 겐치쿠라고 하는 잡지에 이 아파트가 회현동 미쿠니 아파트라고 하는 걸 소개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회현동 미쿠니 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아파트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현동에 있었던 미쿠니 아파트는 미쿠니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치면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삼국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상회라고 하는 옛날에 갈탄 같은 것을 한반도에 수입해서 팔았던 그런 일본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기숙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가로에 면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1층, 2층의 평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뒤집으면 당시 책에 아파트라고 써 있는 것은 당시 명쾌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칭했을 뿐이지 그게 한국 최초의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이다라고 설명하는 아파트와 연동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책은 소위 말해서 요 한자어로 청수조라고 쓰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한반도에서 건축업을 했던 회사 이름입니다. 시미즈구미라고 부릅니다. 이 업체가 매년 공사영감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 공사영감을 발행하면 2018년도에 자기네가 지은 집들을 전부 사진, 도면 이런 걸 같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1939년에 아주 중요하게 욱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찾아보았으나 평면은 찾지 못했습니다. 욱이라고 하는 데는 당시 경성의 경우로 치면 뭐예요? 욱이라고 하는 건 욱정입니다. 욱정. 정은 동명을 바꾼 거죠. 그죠? 욱정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욱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도 해주셔야 저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욱정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 본점 건너편이 신세계백화점이죠. 그죠? 그 뒤, 그 동네입니다. 중앙우체국과 신세계백화점 사이. 지금 우리는 남산 터널 쪽으로 가잖아요. 옛날에 터널이 없었으니까 그 동네가 남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아파트라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확실한 것은 1938년에 준공됐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도 대충 보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상업가로에 면해 있고, 그죠? 1층은 점포가 들어갔을 것 같고 2층, 3층은 임대주택이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각한데 1920년대, 30년대 우리에게 주어진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동 대지진 이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월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임대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본에서도 굳어졌고, 일본은 바로 이런 아파트가 모던하고 하이한 감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되게 유통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지어진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동경의 에도가와 아파트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보다 조금 늦게 1934년 8월에 지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충분한 걸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 길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미음자에 가깝잖아요. 즉 미음자에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미음자의 두 면 혹은 세 면은 상업가루에 면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운데에는 정원한 외부 공간을 둔다. 흔히 건축적 어휘로 중정을 두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내진 내화성이 높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 창호는 견고해야 되고, 문단속을 중시하는 구조와 설비이고, 방은 일본식과 서양식이 두 개가 다 메뉴로 제공돼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도 한국에도 조금 연륜이 있는 호텔에 가면 뭐예요? 온돌식이니 침대식이니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제공되어 있었고, 수도, 전기, 가스 설비가 완비돼야 되고요. 수세식 변소 있어야 되고요. 부엌 설비가 있어야 되고, 더스트 슈트는 높은 곳에서 쓰레기 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192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고, 지금 제가 읊은 우적의 많은 설비들은 다시 말하면 생활의 편리 혹은 쾌적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환돼서 그네들의 머릿속에 아파트라고 하는 게 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하면 뭐예요?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상업지역의 상업가루에 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유 방식은 임대입니다. 분양이 아닙니다. 임대, 즉 불특정 다수의 도회인들을 위한 새집.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 가지 근대식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위치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가로에 면하면서 중앙에 정원한 오픈 스페이스를 두는 중정 방식.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아파트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가 이태준 아십니까? 이태준의 복덕방 등등. 이태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렸습니다. 단편소설을 무지하게 잘 쓴다 그래서. 이태준이 예를 들면 동경의 여행을 갔다 와서 조선중앙일보에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역에 나와준 K군을 따라 그의 아파트로 갔다. 강호천 아파트라고 꽤 대규모적인 것으로 6층의 대건물이 500-600평의 정원을 가운데 두고 둘렀는데 근 1000의 가구가 들어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거의 1000세대가 들어사고 중정을 두고 둘렀고 자기가 찾아갔을 때 대규모다. 강호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도가와입니다. 그냥 우리 한자를 부를 때 그래서 이 아파트에 간 겁니다. 즉 자기 친구 K군은 뭐예요? 조선인이죠. 조선인이 동경에 가서 일시적으로 거처했겠죠. 에도가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도가와 아파트는 일시적 임대 형식의 상업건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냥 복잡해서 읽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 한강 맨션 아파트입니다. 1969년 70년에 지어진 한강 맨션 아파트를 건설한 대한주택공사의 당시 사장, 그때는 총재라고 불렀습니다. 권위적인 호칭으로. 총재 이름이 장동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동운 씨가 이 아파트를 짓고 하도 안 팔려갖고 내가 무지하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여러 개 꼬드겨서 탤런트 강부자가 1호 입주자가 됐다. 그 다음 뭐 2호, 3호 그래서 패트김도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때 자기가 왜 이 아파트를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구상했는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의 원조, 맨션 아파트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지하게 찌질한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의 바닥 면적이 4배에서 5배 정도 넓은 큰 아파트를 새로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가졌던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의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의 맨션은 조금 전에 보셨던 에도가와 아파트 같은 것을 뿌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일단 긴가민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1930년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30년대, 60년대는 조금 남겨둬서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대, 아까는 제가 1920년대 아파트는 1어로 아파트먼트 하우스, 아파토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가타카나로. 그럼 조선어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렀을까? 여기에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것입니다. 장음을 참 잘 구분했죠, 옛날에는. 아파트멘트 이렇게 불렀거나, 혹은 아파트, 혹은 표기 방법에 따라서 아파트멘트죠. 그죠? 아파, 티읕 받침만 있는 거죠. 이런 것. 혹은 아파트, 혹은 비옵 시옷을 써서 경음을 썼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혹은 주요섭이라고 하는 작가의 유미외기라고 하는 조그만 글에서는 판맨이라고 부릅니다. 판맨은 왜 부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아주 매맞으면서 배운 게 뭐예요? 영어 단어의 인터네이션과 액센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아가 이게 약간 없어지고 끄트머리가 묵음 처리돼서 남은 게 판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글로 배우지 않고 들은 겁니다, 그냥. 즉 주요섭의 유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공간과 시간을 상정해서 글을 쓴 겁니다. 물론 미국에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거기 조선인이 미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얘기를 쭉 신문에 연재하는데, 이분이 뭐예요? 써본 적은 없으니까 귀에 계속 드는 게 판맨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동안 또 판맨이라고 씁니다. 이게 아파트먼트입니다. 이게 1930년대입니다. 아까 제가 회현동 미쿠니 아파트를 절대적으로 첫 번째 사례라고 하기에 곤란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1930년 11월 9일 아니죠? 요거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경성일보 1930년 11월 9일 등장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광희문 아시나요? 여기 가깝죠? 광희문. 옛날 어른들은 시구문이라고 불렀던, 시체가 드나는 문, 시구문이라고 불렀던 그 바로 바깥에 4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어마어마한 집이 들어선다. 이름하여 아파트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년에. 그럼 아까 보셨던 30년의 잡지에 등장한 것, 그거는 뭐예요? 당연하게도 사원용 기숙사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임대용입니다. 임대용. 그러니까 1930년에 광희문 바깥에, 지금으로 치면 동대문 운동장 건너편 신당동 떡볶이 골목 가는데 그쯤 어딘가에 이 아파트가 4층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껍데기를 보니 로마의 투구장 같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에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사원주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셋집이다, 상업가로에 면한다, 이런 거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회현동의 미쿠니 아파트가 최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35년 5월에 신동아라는 잡지에 모더너 점고라는 조그만 기사가 뜹니다. 모더너 점고. 점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점고. 점고는 여러분들이 잘 들은 것 중에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춘향전에 나옵니다. 기생점고 이렇게 씁니다. 점고라는 것은 하나씩 일으켜 세워 확인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사또가 딱 가갖고
관에 소속돼 있는 기생 중에 성춘향 그러고 불렀더니 네 그러고 일어난 거죠. 확인하고 다음 누구, 그죠? 이게 점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노 정고라는 뜻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들을 하나씩 불러서 해설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조어 풀이, 신조어 해설쯤 되는 거죠. 즉 1935년 신동아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독자가 호텔, 여관, 여인숙, 아파트, 하수곡, 여사, 홀의 구별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질문한 분이 무지하게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이 해설을 읽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호텔은 여관인데 영어다. 우리 느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호텔은 여관인데 영어다. 호텔이라면 고급 여관이다.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인숙은 다 같이 여관이면서도 등급의 차가 있다. 다 같이 여관 중에 좀 질이 낮으면 여인숙이다. 뭐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돼 있다. 하수곡은 학생이나 회사원 등 비교적 장기로 기숙하는 곳이다. 그리고 빼먹은 게 뭐예요? 밥도 준다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아파트, 여기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애매하게 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나 할까? 이 얘기는 1920년대에 이미 한반도에 아파트라는 용어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등장했고 새로운 도시건축 유형으로 등장했고 30년대 가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거 아파트 임대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럴 때 일반인들은 1935년 때쯤 돼도 구분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누군가 딱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구분 없이 그냥 쓰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가지고 한반도에 전파한 아파트먼트는 기본적으로 여관이나 하숙인데 여러 집에 한 빌딩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를 놓는 집입니다.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적 도시의 산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발달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본은 미국의 경우를 상당히 참조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미국 책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미국 책을 찾으면 여기 나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파리 아파트를 동경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조금 손을 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거칠게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 아파트의 원형은 프랑스를 시조로 해서 미국을 거쳐서 약간의 변형을 가져온 다음 일본이 수입해서 번안한 다음 조선에 알려준 겁니다. 시험 보면 이렇게 내는 거죠. 다음 그 루트를 적어라.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광화문 밖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한다라고 경성일보에 들었던 게 사진에, 도면에 있습니다. 이 도면은 1936년 8월 1일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도면입니다. 대경성부 대관은 1936년은 뭐예요?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지 25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경성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부감 효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보듯이 해서 그려낸 도면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총독부 관사라든지 이런 건 다 써 있지만 얘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신문을 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의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미 경성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자,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프랑스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뭐 이렇게 생겼니? 근데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고요. 여기만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프랑스의 도시주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파트입니다. 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게 124년쯤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길, 상업가로에 그냥 면하고 1층에 점포가 있거나 그냥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요 숨구멍처럼 생긴 요 외부 공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게 여러분이 님비 그럴 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님비가 약자가 풀었으면 not in my backyard입니다. 그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프론트는 다 도로의 면에서 집을 드나는데 뒤에 정원한 뒷마당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backyard가. 그래서 영국은 뭐예요? backyard를 가꾸는 것을 주말에 무지하게 커다란 소일거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드닝이 발달하는 겁니다. 뒤를 가꿔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주택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미국이 참조했던 프랑스의 도시주택이란 꼭 이것은 아니더라도 대개 이런 류의 것들을 참조해서 땅덩어리가 크니까 규모를 크게 키우고 중정을 크게 키우고 하인 침실도 두고 이렇게 바꿨다는 게 역사적 얘기입니다. 자, 아까 1930년대 다시 얘기하면 아까 보셨던 사진뿐만 아니라 평양에 근대 풍경이 들어서는데 완비된 아파트가 곧 나간다. 그렇죠? 이 신문도 뭐예요? 대개 여기 있는 것처럼 34년 11월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덕수 아파트, 독구주 아파트라고 써 있습니다. 덕수 아파트 임대를 모집하는 것이죠. 신문 광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랑스럽게 뭐예요? 위생설비 완비했다. 난방 위생설비 완비되어 있다. 그 얘기는 아까 에도가와 아파트 설명드릴 때 이미 드렸죠. 여러 가지 상하수도, 뭐 난방, 뭐 등등등 모두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그게 임대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 밑에는 뭐예요? 순 양식 식당이 있다. 조선 음식 안 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었다? 경성부 소문정, 서소문이죠. 서소문 입구다. 지금 어디쯤 있었겠어요? 정동길 들어가는 대한문 옆, 그죠? 그쯤 있었겠죠. 뭐 위치 정확하지 않더라도 번지수를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무지하게 넓은 상업가로의 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시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경성에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자 고민이 생깁니다. 조선 총독부는. 지금 보시는 게 1937년이죠. 1937년이면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중일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는 뭐예요? 드디어 관제 등하 훈련도 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제일 두려운 것은 뭘까요? 한반도를 경영하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폭격을 혹시 대도시 경성이 맞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고민하는 세 가지 정도의 건축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백화점입니다. 두 번째가 극장입니다. 세 번째가 아파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명의 살상 같은 게 많은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경성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 대하여 위험하다. 어떤 측면에서 소방, 위생상으로 무지하게 위험하다. 그래서 시내 39개소를 조사했다. 그게 1937년입니다. 1937년에 39개소를 조사했답니다. 그럼 경성에 적어도 39개의 아파트는 있었다는 뜻이겠죠?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 아파트가 한 해에 39개를 지었을 리는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30년대 아파트들은 20년대 후반일 수도 있겠고 서서히 민간의 부동산 업으로 경성 시내에 하나 둘 등장했다. 다만 이들이 뭐예요? 기록을 못 남겼을 뿐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넓은 이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세인의 비난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풍기문란하다는 겁니다. 풍기문란.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왜 풍기문란할까요? 바로 여기에 뭐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 때문이다. 남녀 대학생들이 남의 방을, 남학생이 여학생 방을 또는 여학생이 남학생 방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닌다. 이것들이 부모 슬하를 떠나서 헷가닥했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쭉 써 있습니다. 남녀가 자주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도가 지나면 선을 넘기 마련이다.
이 큰 문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문란이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1930년대에 신문에 등장하는 연재 소설의 대부분이 뭐예요? 아파트의 풍기문란이 많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관철동에 무슨 아파트를 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1960년대 대한민국 영화에서도 마포 아파트가 무지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불륜의 장소로.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사는 것에 대하여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우스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풍기가 문란했을까? 거기는 학생과 근대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많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가족 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홀 단신이 부임해서 대도시에 일할 때 임대하거나, 그죠? 단기간 숙박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신문에 요새 계속 나더라고요. 충정로에 있는 토요다 아파트를 부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충정로에 있는 토요다 아파트 혹은 유림 아파트, 풍전 아파트, 충정 아파트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온전한 모양은 아닙니다. 이 도로가 확폭되면서 이 면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면이 얘랑 다릅니다. 확 잘린 거죠, 톱으로. 그리고 잘 보시면 뭐예요? 한 층은 증축됐습니다. 1, 2, 3, 4층짜리였는데요. 여기 난간이 있잖아요. 이게 옥상 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부분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1층이 다 점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확폭됐다는 뜻은 뭐예요? 그 전에부터 경성의 주요 도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1920년대 한반도에 전래된 아파트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죠. 상업가로의 면에서 1층은 상업시설을 두고 2층 이상은 통상 4층까지 거기에는 단기 거처자를 위한 셋집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경성부대관을 드디어 여기까지 보고 나서 한 권입니다. 책이 도면만. 그걸 다 뒤집니다. 아파트라는 게 대체 몇 개 있나? 그때 도면에 딱 2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삼국 아파토입니다. 미쿠니 아파트인데 아까 보신 건 회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회현동은 이 동네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후암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쿠니 아파트가 몇 채일까? 여기를 씌워보시면 거의 20개 가까이 존재합니다. 미쿠니 아파트가 요것만 있는 게 이거 다입니다. 그럼 미쿠니 상해가 당시에 경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20동의 직원 기숙사를 지을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1936년에 이미 20동이 그려져 있다는 뜻은 그 전에부터 사세가 확장될 때마다 그들의 기숙사로 계속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30년대 아파트를 잡고 뭐라고 딱 규정해서 이게 최초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뜻이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들이 많습니다. 1939년에 동헌정 아파트 신축 기사, 그 다음에 1931년에 남대문통 아파트를 건설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학교에서 경성모더니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소설가 박태원의 작품과 일제강점기의 서울을 이렇게 비교하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박태원이 쓴 소설 가운데 애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이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남대문통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930년대 경성에는 수도 없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1930년대 아파트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미쿠니 아파트 얘기했죠? 회현동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암동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내자동입니다. 내자동이니까 지금 어디예요? 정부종합청사, 광화문청사 바로 뒤. 경찰청 있는 동네. 거기에 내자동입니다. 거기에 미쿠니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거 하이라이트한 거는 미쿠니 아파토라고 쓴 겁니다. 그죠? 만약 이게 직원 숙사였다면 이거를 쓸 까닭이 없죠.
광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1층 부분은 거대한 식당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은 그리고 이게 계속 증축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아파트의 전형이었다라는 거고요. 미쿠니 상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상징입니다. 토. 왜냐하면 왜 토라고 쓰냐면 이 오너의 이름이 토성입니다. 토성.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딱 해서 마른 목골 씌운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도 요게 있잖아요. 요거도 있죠. 그러니까 미쿠니 상해는 1935년에 부산 지점에 사옥을 신축할 정도로 사세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연탄, 갈탄, 무연탄 이런 것들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업종을 법인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연탄 팔아먹는 것보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법인의 주요 일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아까 보셨던 미쿠니 아파트 내자동입니다. 1층 평면을 보시겠습니다. 1층 평면에 여기로 들어가죠. 오락실, 식당, 조리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면 남자 욕실, 여자 욕실,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오락실, 식당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썼다면 굳이 1층에 현관 옆에 둘 이유가 없죠. 길에서 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불특정 다수의 도회인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 잘 보시면 6첩, 그럼 뭐예요? 다다미 6장 들어가는 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3첩, 그럼 3장짜리. 그러니까 뭐예요? 한 층에도 유니티의 사이즈가 무지하게 다채로웠다. 자기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에 맞춰서 들어갔다. 그다음에 집 안에는 변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중변소들을 뒀고 공중목욕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원 아파트랑 다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서의 아파트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조선총독부가 훈련원터에 3층으로 모던 독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당시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독신입니다. 무조건 독신을 위한 거주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180가구가 들어가는데 평양에 대아파트가 들어간다. 요금은 대중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모든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독신 또는 호롤 단신을 위한 임대주택이고 분양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청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여러 가지 문서를 뒤진 결과 배치도가 딱 한 동짜리입니다. 한 동짜리인데 이렇게 꼬부러진 기역자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 도로 폭이 당시 청진에서 제일 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직접 면했죠. 그리고 아까 보신 에도가와 아파트처럼 후정을 가져요. 그리고 두 면이 도로에 면했죠. 배치도상으로. 그럼 평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층입니다. 1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식당, 이게 진입구입니다. 그죠? 진입구 들어가면 식당이 있고요. 중정을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동변소, 공동화장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의 전체에 짓는 아파트였습니다. 그중에 청진에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간 건설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이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를 실제적으로 경영했던 조선총독부의 머릿속의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계속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지역인 남한 쪽의 대구입니다. 대구 부영아파트 1941년에 계획했습니다. 대구 부영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배치도가 없습니다. 이 국가기록원 문서에는.
이 얘기는 이렇게 잘났다는 것은 뭘까요? 두 도로가 만나는 곳이었다는 뜻이겠죠. 아까 미코니 상해 부산 지점 사진을 보여드렸죠. 가운데 둥그렇게 된 거, 그게 코너에서 만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데 응접실이 따로 있고요. 식당이 있습니다. 카운터가 있습니다. 카운터, 사무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더 재밌는 게 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용 사무실도 있고,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실 겸 사무실도 있고, 숙직실도 있고, 응접실도 있었다. 응접실은 왜 생겼을까요? 응접실이 각 층에 있습니다. 각 층의 각 방에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가 아닌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2층, 3층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공동 취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접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 변소죠. 그리고 여기는 6첩, 4.5, 4.5, 4.5, 6, 4.5짜리. 그러니까 다다미 4장 반 혹은 6장짜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대구 부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입구에서 관리인한테 2층 3호 갑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2층 3호에 가서 똑똑 여보게 나 왔네. 그러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부스스한 머리를 감싸고 오겠죠. 그래서 응접실에서 대화하는, 그러니까 방은 완벽한 프라이빗한 폐쇄적인 방이고 모든 생활은 공동으로 하는 것. 그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들 가운데 나가서 먹으면 나가서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1층에 와서 긋고 먹는 거죠. 외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료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몇 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파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뚝 뛰어서 4장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해방정국 이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고요. 6.25 전쟁 중에는 무지하게 많은 주택이 소실되었으나 그것을 복구할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드디어 이승만 정권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중앙산업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지은 종암동의 종암 아파트를 시찰하십니다. 이 시찰한 게 사건이 돼요. 이분이 회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중앙하이츠 설립자입니다. 조성철 회장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의 며느리가 탤런트 정윤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은 쉽게 그려지잖아요. 자, 그분하고 요 대통령께서 이분이 지어놓은 아파트와 이분이 운영하는 중앙산업이라는 공장을 방문합니다. 이게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1월 7일 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첫 마디가 뭔지 아닙니까? 조성철과 같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기업인을 잘 키워야 한다. 라고 발언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이 몰렸죠. 일이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산업이 정부에서 짓는 아파트를 대행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요 아파트와 요 아파트가 국가기록원에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개명 아파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 공개합니다. 이건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지하게 고민 많이 했고 모르는데 그러고 넘어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치 않게 문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까 보셨던 충정로의 미쿠니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유림 아파트, 충정 아파트, 도요다 아파트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 충정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거의 공식적인 이름이 충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와 얘가 다른 곳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계획은 여기에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어지진 않습니다.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사업 모두를 다 중앙산업이 이렇게 챙기게 되죠. 이게 바로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에 시초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겼던 것은 뭐예요? 아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던 아파트 혹은 청진, 대구 등에 지어진 부영 아파트와 유전적 속성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즉, 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평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평면을 통해서 뭘 발견할까요? 이제 화장실, 주방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신용 임대주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형 아파트로 바뀝니다. 가족형 아파트, 즉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일제 때 들어왔던 아파트의 개념이 그동안 비교적 거칠게 유지되다가 6.25 전쟁 이후 가족형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비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옆에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사진에. 근데 찾아보니 이 아파트 옆에 나중에 이것은 두 번째 아니고요. 맨 처음에 여기다 8층을 지었대요. 기록에 보면 8층을 지었더니 서울시에서 미쳤냐, 좁은 땅에 그렇게 고밀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을 가져가서 5층으로 줄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대요. 왜 안 됐냐 하면 조성철 씨가 이 밑에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의 권세로 공원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밀려서 여기다 공원을 두고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이것마저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충정 아파트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는 아파트가 어땠는가? 아주 재미난 사실입니다. 61년에 갑종 공영주택이 있다. 도시에 건설하는 아파트가 갑종 공영주택입니다. 을은 도시 주변에 건설하는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갑종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 을종은 연립주택인데 도시 주변, 즉 외곽에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임대하는 겁니다. 61년까지도. 그렇죠? 우리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40년 가까이 임대하는 겁니다. 분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6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드라마틱한 마포 아파트가 탄생합니다. 마포 아파트는 완벽하게 가족형 아파트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졌던 개명 아파트 혹은 충정 아파트 혹은 그 이전에 대구 부영 아파트, 청진 부영 아파트 혹은 일제강점기에 경성 한복판에 지어졌던 모든 아파트와 다르게 시작을 어떻게 해요? 담장을 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길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가로와 상업 가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드디어 뭘 발견해요? 엄청난 오픈 스페이스들, 녹지들 이런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안에 여기 보면 분수대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1962년 마포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임대가 분양으로, 그 다음에 도시형 건축이 단지형으로, 그 다음에 홀홀 단신용 주거 공간이 가족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놨던 아파트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요거는 실천되지 못하고 요거와 요 형이 10개 동이 들어간 게 마포 아파트입니다. 당시 마포 아파트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기 때문에 어떻게 불렸을까요? 우리는 이제 군사혁명을 생활의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래의 전통적인 집들은 불편하다. 다 없애고 새로운 문화주택으로서의 아파트로 간다. 라고 하는 게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합니다. 이 까맣게 된 게 마포 아파트다. 여기에 들어가는 집들을 다 공급하려면 이만한 땅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는 공원, 운동장 하나도 없다. 여기 봐라. 분수도 있고 뭐 많잖냐. 이게 예를 들면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기관지 주택을 통해서 발표한 마포 아파트가 차지하는 땅의 비율, 이런 걸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곳이 지어질 즈음에 몇 개의 유의미한 아파트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도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건너편 방송통신대학 뒤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화 아파트. 이화 아파트를 쫙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미나게도 변소가 공중변소입니다. 그죠? 멀쩡한데 집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우리는 아파트라는 건 도심 사람들이 살면서 단기 임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조금 전에 보셨던 마포 아파트처럼 가족형 아파트야 라는 두 가지가 혼재한 상태에서 60년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네. 정동 아파트. 지금 어디예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있죠? 이화여고 가는 길. 그거 내려가면 세 번째 건물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가 길에 면한 거죠.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업가로입니다. 식당도 많고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여기를 화단을 둬서 1층 점포라고 하는 개념을 소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안에는 가족형 아파트로 휙 바뀝니다. 전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아파트. 지금 이거는 동대문 아파트는 동대문에서 제기동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롯데 주상복합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서 청계천 쪽으로 돌아가는데 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에 면했습니다. 큰 길에 면했는데 역시 뭐예요? 화단을 딱 두고 접근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도시 큰 상업가로의 면에도 이제는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봉쇄되는 형식으로 아파트가 바뀌고 유니트 모드는 가족형으로 바뀌고 분양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라는 게 이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아파트 또 연희동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아파트를 지어놓고 옹벽으로 막 둬서 주변에서 접근이 아예 안 되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그 안에 놀이터를 둔 겁니다. 여기입니다. 즉 놀이터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아파트 단지 안에 그걸 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돈으로 구입하시라라고 하는 걸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결정적 변모를 가져온 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파트 단지가 담장을 두르고 여러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뭐예요? 일상용품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다 점포형 아파트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은 점포가 들어가서 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울타리를 둘러쳐진 많은 세대의 된장, 간장, 콩나물, 두부 같은 걸 파는 그런 점포들이 주로 지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아파트가 지금 여기 있는 인왕아파트입니다. 인왕아파트 복판에는 세 채의 세 집의 가게가 있습니다. 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함께 넣고 그것을 모두 다 가격으로 환산해서 분양하는, 그렇죠? 이런 단지형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인왕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아까 보셨던 사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는 이거죠. 점포를 설치하여 생활의 편리를 제공했다. 우리 이 안에 있다. 길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마포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울타리를 둘렀죠. 마포 아파트 지하층에는 이런 점포가 있었습니다. 미용실,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양장점, 식당, 식육점 뭐 이런 등등. 이게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지 바깥과 절연하는 겁니다. 이제 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영이 되도록 바뀐 것. 소위 말해서 단지형 아파트의 탄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단지형 아파트의 탄생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례가 아까 보셨던 한강 맨션 아파트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엄청난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어린이 놀이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는 뭐 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무제한 욕망의 대상이 되죠. 집도 넓고 단지는 경비가 있고 24시간 냉온수가 공급되고 연탄 갈 일이 없이 스스로 중앙난방이 되고
뭐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단지형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욕망으로 슬슬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각형은 굴뚝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입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우리는 오래전에 서울에 오는 길은 철도입니다. 서울역. 그 서울역 바로 왼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이름의 건물이 관문 빌딩입니다. 서울에 들어오면 관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현옥 시장은 서울에 있던 모든 전찻길을 철거합니다. 느려 터졌다. 그래갖고 드디어 마이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관문이 바뀝니다. 경부고속도로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물이 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맨션 아파트, 한강 맨션이.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동그란 굴뚝으로 하면 공장 같지 않을까? 그래갖고 사각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 맨션 아파트의 첫 번째가 현대생활의 안락한 주거는 한강 맨션에서 해라. 단지의 특징입니다. 이제부터는 아파트의 특징이 아닙니다. 단지의 특징. 얘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자랑거리죠.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완비됐다. 한국 최초의 중앙식 중온수 보일러 설치됐다. 알루미늄 창이다. 어린이 놀이터 있다. 주차장 있다. 쇼핑센터 있다. 온수 상시 공급한다. 온도로 없다. 전부 침대다. 단지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경비원을 배치했다.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들어왔고 바로 한강 맨션 아파트의 대통령 보고입니다. 보고 문건. 뭐라고 써 있냐면 재원 조달 입주자 선모에 의하여 예비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방식입니다. 선분양 방식. 알겠죠? 입주자가 집은 없는데 먼저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는 내 돈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잘했죠? 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이후 지금껏 우리는 선분양 제도가 50년 이상 계속되고 여러분 모두가 별도로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동훈 총재가 이거를 성공시킨 다음 내가 모델하우스를 처음 만들었어.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죠. 선분양인데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거실입니다. 무지하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경험 있으시죠? 윌슨 테니스채 걸어놓은 경험. 제 또래 정도면 아마 경험 있으십니다. 트로피. 무척 이상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뭔 깔긴 깔아야 되죠. 우리가 흔히 러그니 카펫이니 하는 거 대신 화문석을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식 생활을 한다니까 뭐 티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데 밥상입니다. 꽃꽂이는 해놨고 주인장께서는 여기서 흡연을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면 1976년에 대한주택공사가 만든 칼라 화보집에 등장한 거실입니다. 1976년은 뭐예요? 62년부터 했던 제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해입니다. 이 76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0.58%였습니다. 10%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입니까? 2.67. 그것도 아직 예측입니다. 아마 3달쯤 가면 하나씩 떨어뜨리죠. 자, 그랬을 때에 비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최강 경기의 5배 이상의 활황이었었죠. 당연하게도 중산층이 등장합니다. 늘어납니다. 이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이 아파트는 단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분양을 했고 선수금에 의한 사전 분양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바로 뒤에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아파트 단지 내 야외 수영장이 있다니까? 이거는 바로 옆에 지어져 있는 외인 아파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에 이때 76년이죠. 1972년 7월 타워호텔 수영장이 개관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만든 사진 아니고요. 국가기록원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주말의 여유 이런 것들은 이미 가질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은. 그런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 민간 건설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하게 공급합니다. 고급 주택이냐 고급 아파트냐 아니냐를 가르는 척도는 실외 수영장이 있냐 없냐입니다. 역시 이것도 선전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여러분에게 지금 오래 묵은 아파트장에는 모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그걸 법으로 강제한 것이죠. 정부중앙청사에도 테니스장을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잘하면 당신도 테니스 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간 건설업체가 전부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일컬어 맨션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맨션 산업이란 1970년대에 삼익주택을 중심으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득을 내면서 사세를 확장했던 아파트 건설 산업. 그것만 특별히 잘라서 맨션 산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맨션 중에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수영장 여부라고 그랬죠. 잠실 5단지 지금 남아있죠? 재건축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꿔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거기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표주박처럼 생긴 거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어마어마하게 홍보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국가가 선전의 매체로 사용한 게 TV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그중에 국가가 기획하고 주도한 게 꽃피는 팔도강산입니다. 꽃피는 팔도강산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다 보셨을 텐데요. 김희갑과 황정순이 부부로 나오고요. 김희갑이 한의사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딸이 8입니다. 그래서 한약방을 닫고 전국 딸 순회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섭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고, 두 번째 과학 입국을 막 강조할 때 되면 넷째 사위가 카이스트 연구원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편을 찍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국가가 주도한 보랏빛 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맨션 아파트였고, 화보를 통해서 국가가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맨션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죠. 거기에 소위 말해서 타이거 케미슈즈의 배경입니다. 라라 숙녀복지의 배경은 한강 맨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을 걷는 것들은 뒤에 맨션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 맨션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지금 논란이 많은 반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역시 최초 계획안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수영장 부지를 팔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여름에 며칠이나 장사를 할까? 그렇죠? 추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건물로 팔고 건물 지하에 찜질방이 생기는 걸로, 공중 목욕탕이 들어가 쓰는 걸로 됐습니다. 당시 여의도 개발 청사진입니다. 모두 다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드디어 대한민국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 즉 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이 비난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산출한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양극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1960년대 말 70년대 초는 맨션 아파트의 탄생과 부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주택 유형을 싹 갈라서 하나는 단지형 아파트로, 그죠? 유전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게 지금처럼 이런 아파트로 욕망하게 되었고, 거기에 사회적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이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청년 혹은 많은 분들이 그걸 여전히 욕망하고, 그 평수의 크기와 위치,
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로 자리하고 말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살게 된 겁니다. 이건 대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뭘 계획했느냐 하면 아파트 건축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입니다. 이승만이죠. 주택영단이, 이건 주택공사입니다. 주택영단이 잘하고 있으나 대형 아파트멘트를 건축하도록 하되 자금을 준비하여 추진해라. 애매하죠. 대형 아파트를 짓는데 정부는 돈이 없다. 네가 알아서 짓든지 말든지 해라. 이것이 그 10년 뒤에 70년에 한강 맨션 아파트로 등장한 것이고, 이게 고착된 상태로 대한민국 주택 공급 시스템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욕망한다라고 하는 사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아파트를 욕망하는 사회.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아파트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욕망 덩어리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쉬운 일도 아니고 무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비난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다채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라고 하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나의 선호, 기호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뭐예요? 완벽한 하이어라키 구조를 갖고 있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 조금 질이 낮은 것 같잖아요. 연립주택 아래가 다세대 주택이고 그 아래는 다가구 주택이고 그 밑에는 자빠져가는 단독주택이고 그 아파트 위에는 뭐예요? 초고층 주상복합이고, 그렇죠? 그렇게 쫙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사실은 거주공간 선택의 자율성을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파트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고 않고 더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강연을 오시게 될 박해천 선생의 책도 있고,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전상인 선생의 책이고, 이거는 제 책이고, 뭐 등등등. 이 아파트라고 하는 책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많을까?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셈이죠. 여러분들이 한 이번 올해 동안 인문극장이 마련한 좋은 강의 혹은 연극 혹은 여러 가지 융합 예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크리티컬하게 무슨 문제 이런 걸 하자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